이제 다문화 인문화 시민 강좌를 진행하기 위해 화면을 되도록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네,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문화 인문화 시민 강좌에 접속해 주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이제 2025년 1학기 마지막 강연인 제4차 강연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되도록이면 카메라를 켜주시기 바라고요. 마이크는 음소거 상태로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 부세통 다문화 인문학 시민 강좌 4차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저는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와 다문화 융합연구소의 연구원인 오세경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올해 1학기 시민 강좌는 타자와 연대, 다문화 시민의 윤리라는 주제로 총 4차례에 걸쳐서 다문화 인문학의 다양한 관점을 공유해 왔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나의 일, 우리의 일, 다문화 사회에서의 진로와 일이라는 주제로 뜻깊은 강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오늘 강연을 맡아주실 분은 김진성 교수님이십니다. 김진성 교수님께서는 인하대학교 다문화융합연구소의 인문학술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시며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교육과 상담 연구를 오랜 시간 진행해 오신 전문가이십니다. 오늘 강연에서는 다문화 사회에서의 일의 의미 그리고 함께 일하기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을 통해서 진로와 일을 둘러싼 연대와 윤리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을 나눠주실 예정입니다. 네, 그럼 이제 먼저 강연에 앞서서 이 프로그램을 총괄 운영하신 김현순 교수님께서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인하대학교 다문화융합연구소의 김영순 소장입니다. 저는 26일부터 일본 고베 대학의 다문화 관련된 학술에 대해 참여하고 있고 오늘 귀국할 예정인데요. 오늘 오전에 고베에 있는 외국인 마을에 좀 답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문화가 혼종성을 이루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공존하는지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다문화융합연구소에서는 한 3년 전부터 인하대학교 정서학술정보관과 함께 이런 다문화 관련된 시민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1학기 마지막 강좌고요. 김진선 연구교수님께서 우리가 다문화 사회에서 어떻게 너와 나의 대화를 진실된 대화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강연을 해주실 것입니다. 저희 연구소에서는 몇 분의 연구 교수님들이 다문화 사회의 공존을 위한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본인들이 한 연구들을 시민들과 학생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학문을 발전시키고 어떻게 하면 사회에 이러한 공존 정신을 확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뜻깊은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바로 김진성 교수님 강연을 듣겠습니다. 네, 부탁드려도 될까요? 잘 되었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소개받은 다문화융합연구소 인문학술 연구 진선입니다. 저는 현재 상담사로 일하고 있고요. 상담에서 많은 상자들 만나고 많은 상담을 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제가 관심 있는 대상은 취약계층의 대상이고 취약계층 중에서도 다문화 학생들, 다문화 청년들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동안 공부하였던 것, 연구하였던 것,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나의 일, 내 일, 그리고 다문화 사회에서의 진로랑 그게 일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강의 목차는요, 강의 목적과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다문화 사회로서의 전환과 변화에 대한 이유를 다양한 통계 자료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요. 세 번째는 나의 일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우리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고요. 다섯 번째에서는 다문화 사회에서의 진로 설계를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고요. 여섯 번째에서는 그렇다면 나의 일과 우리의 일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 실천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나의 일, 우리의 일에 담긴 의미와 그리고 다문화 사회에서는 왜 진로와 일이 중요한지, 왜 저는 진로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지 여러분에게 좀 나누고자 합니다. 어, 지금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일 겁니다. 나의 일은 개인적인 차원이겠죠. 생계를 위한 것일 수도 있고, 나의 자아 실현일 수도 있고, 또 나의 정체성을 통한 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의 일들은 우리의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적 차원이겠죠. 공동체적 차원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작은 공동체, 그것이 제가 속한 연구실일 수도 있고,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 대학원의 강의실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속해 있는 학교일 수도 있고, 다양한 공동체가 있죠. 가족이 있고, 또 직장이 있고, 여러 가지 공동체가 있고, 그것들이 모여서 사회가 있고, 또 그 사회들이 모여서 국가, 또 우리 세계가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의 일이라고 하고요. 그럼 나의 일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 수 있는지 우리가 연대와 협력과 공존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일은 결국 한마디로 말해서 나의 일과 우리의 일이 연대와 협력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나의 일과 우리의 일은 따로 떼어볼 수는 없고 개인의 일이 공동체와 사회 속에서 연대와 협력으로 확장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다문화 사회에서는 왜 진로와 일이 중요할까요? 지금 현재 한국은 다문화 사회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주 배경 주민과 문화적 차이가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고요. 또한 다양한 사회 구성원은 이를 통해서 사회와 연결될 수 있고 개인의 과제를 넘어서게 됩니다. 또한 일은 단순한 생계 수단을 넘어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관계를 맺어나는 작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단순히 살기 위해 나의 또한 자아 실현을 위해 정체성을 위해 하고 있지만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고 사회에 속하는 기존의 하나의 장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 진로와 일은 사회적으로 단절될 위험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시민 모두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동체적 실천의 영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사회에서는 시민 공동체의 과제로 일이 중요하게 여겨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다문화 사회의 전환과 변화입니다. 한국 사회는 어떻게 다문화 사회가 되었는지, 그리고 다양한 이주 배경의 주민의 증가는 이 일의 의미를 어떻게 바꾸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체감하고 계실 겁니다. 한국 사회에 많은 다양한 이주 배경의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것은 통계 자료입니다. 1997년부터 2023년까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이주 노동자, 결혼 이주자, 유학생, 난민 등 다양한 배경의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고요. 특히 2010년대 중반에서는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여기 잠시 2020년과 2021년에 그래프가 내려온 것은 코로나 시기에 잠시 주춤했지만 다시 증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는 실제로 현재로 지금 이주 사회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을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래프는 다문화 혼인 건수에 관한 통계 자료입니다. 다문화 혼인의 건수는 2023년도, 2013년에 비해서 좀 줄어드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맨 위에 있는 다문화 비중의 그 혼인 건수 비율로 말했을 때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이 형성되는 대표적 통로는 국제 결혼이 될 수 있겠습니다. 혼인 건수는 변동이 있었지만 전체 혼인에서 다문화 혼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다시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2023년에는 다문화 혼인 비중이 10.6, 현재 결혼 10건 중 1건 이상이 다문화 혼인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결혼과 가족의 방식이 이미 다문화로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문화 출생아 수입니다. 다문화 가정의 혼인은 자연스럽게 다문화 출생아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출생아 수는 지금 감소하는 것처럼 막대 그래프에 보다시피 감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 출산율, 우리나라 전체의 출산율이 감소되는 그런 것을 봤을 때 비중 자체는 다시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전체적으로 신생아의 수는 많이 줄고 있지만 다문화 출생아의 비중은 엄청 높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학교나 지역 사회의 다양성이 확장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통계 자료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의 그래프는 현재 다문화 가정 부모의 국적 분포입니다. 왼쪽의 그래프는 다문화 가정의 아버지여서 여전히 한국 국적이 67% 많이 차지하고 있지만 현재 다문화 가정의 아버지들의 그 다른 국가 출신의 아버지들도 30%가 넘는 비율을 차지할 정도로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는 현재 한국의 어머니는 22%로 작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또 다양한 국적의 그 어머니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한국 국적이 대부분이지만 어머니는 다양한 나라에서 이주해온 엄마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이민자의 이런 다양한 유형이 다문화 가정에 여전히 주류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 배경은 특정 국가에 편중되고 있기도 하지만 점점 국가가 다양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 왼쪽의 아버지의 경우도 하늘세계 13.6가 미국, 중국, 베트남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로서 굉장히 높은 비중을 갖고 있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다양한 국가의 아버지들이 지금 다문화 가정의 아버지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베트남의 어머니, 베트남 출신의 어머니가 27.4%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외의 어머니, 다른 나라에서 온 어머니도 35%가 넘을 정도로 결국은 굉장히 다양한 국가의 출신의 엄마들이 다문화 가정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지금 그래프는요, 혼인과 이혼과 다문화 가정 자녀의 출생을 지역별로 표현한 그림입니다. 혼인에 보면
2013년도에는 쪽 전남 쪽이 아주 높은 비율을 썼으나 다문화 가정이 2023년도에서 봤을 때는 이 진한색 부분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혼인의 그 비중이 높은 지역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강원이나 경북이나 대구 이쪽은 2013년도에는 좀 다문화 가정 비율이 적었던 것으로 보였지만 그러니까 현재는 아니네요. 2023년도에 그 통계 자료를 보면 꽤 진한 색으로 그 표시된 걸로 보아서는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다문화 가정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혼의 비율을 보면은 이혼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에 경기 서울 이쪽 서쪽 지방 쪽이 굉장히 높은 이혼율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혼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2023년도의 그림을 보면 강원도나 이쪽 지역은 이혼이 거의 낮은 상태를 볼 수가 있고요. 이에 반해서 출생을 보면 전남, 광주 이 지역이 굉장히 높은 2013년에는 높은 출생률,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출생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2023년도에 우리나라 그 그림을 보았을 때는 전국적으로 다문화 가정 출생 자녀가 증가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 18년, 23년으로 갈수록 지역별 분포가 점점 넓어지고 색이 진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문화 인구 수도권뿐만 아니라 농촌, 중도시, 지방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 한국 사회는 일부 지역만이 다문화가 아니라 전국 곳에 이제는 다문화 사회로 진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문화 관련 가정의 그런 이제 프로나 기사, 그러니까 TV 방송이나 신문 기사들을 보면 농촌 지역만 뭔가 다문화 가정이 되게 많은 것처럼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는데 현재 2023년도에 이 그림을 보면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 다문화 가정이 지금 분포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국 사회는 다문화 사회를 넘어서 주 사회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니라 현실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양한 이주 배경의 증가, 이주 배경 주민의 증가, 다문화 가정의 증가는 이 일의 의미를 어떻게 바꾸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대비 체류 외국인 현황입니다. 체류 외국인,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현황입니다. 전체적인 이게 지금 요 파란색은 우리나라의 인구입니다.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인구는 거의 큰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체류 외국인, 요 진한색, 곱색이 체류 외국인인데 체류 외국인의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 수가 증가한다라고 하는 건 일자리가 내국인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는 공간이 되었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증가했다는 건 체류 외국인,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여행하고 가는 그런 외국인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 일하고 있는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지금 일하고 있는 장소가, 우리가 일하고 있는 곳이, 우리가 일하고 있는 공간이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로 구성되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은 더 이상 내국인 것만이 아니라 다양한 이주 배경 주민이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이주 배경 주민이 일터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그 상징으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장기 체류 외국인입니다.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현황을 보고자 합니다. 장기 체류 외국인,
그 장기 체류, 요 하늘색 막대 그래프가 장기 체류 외국인인데 되게 많죠, 비율이. 근데 이것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시적인 어떤 노동, 일시적인 인력, 일시적인 어떤 일하는 사람들의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외국인들이 지역과 직장에 뿌리를 내리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은 이제는 단기 고용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함께 살아가는 존의 장이 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단기보다는 장기 외국인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그 단기 고용만을 고려해야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하는지, 그냥 단순히 노동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공존해야 하는지를 해야 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주요 국적별 외국인 현황 그래프입니다. 지금 가장 높은 막대 그래프를 보는 것이 중국입니다. 왼쪽에 중국, 하늘색이 중국인데 지금 여기 맨 오른쪽에 있는 옅은 하늘색, 가장 옅은 색의 이 막대 그래프는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일본을 제외하고 다른 나라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다시피 이 기타에 속하는 외국인의 그 이주 배경의 주민의 수가 2023년도 통계 자료에 의하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의미는 결국은 굉장히 많은 다양한, 우리가 흔히 뭐 중국인들, 베트남인들, 태국인들 이런 사람들이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더 다양한 국가의 이주민들이 지금 현재 우리와 함께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기타의 이 막대 그래프가 2020년도에 비해서 현재 이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국적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죠. 이 이유는 서로 다른 언어, 문화, 종교,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직장에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기 때문에 한 직장에서 협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일은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협력하는 상호 문화적 실천의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990년 이전에 우리나라가 단일 국가라고 말했을 때 그때 일의 의미와 현재 다문화 국가, 지금 이주 사회라고 말하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그 예전과는 다른 일의 의미가 실현되어야 하고 그 일의 의미는 상호 문화적 실천의 공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노동자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유학생 현황 그래프입니다. 2020년도에 배국 그 유학생 수가 2023년도 통계 자료에 의하면 이 2배 가까이 증가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들은 이 유학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을 의미하는데 이들은 졸업 후에 내 나라도 가겠지만 졸업 후에 취업 비자 전환으로 한국의 노동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결국 이들도 우리와 함께 우리의 일의 공간에서 일터에서 만날 수 있는
그 이주민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이주자와 유학생은 미래 노동의 핵심이 될 수 있고 교육과 고용이 연결돼서 새로운 일의 네트워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외국에서 교육을 받고 성인이 돼서 이주해 온 노동자들도 그들의 일도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교육을 받아서 우리나라에서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 우리나라에 고용되는 사람들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우리나라의 교육을 받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어떤 교육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들이 우리나라에서 어떤 공존의 사회를 이룰 수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유학생에 대한 교육도 굉장히 중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그래프는 외국인 노동자 중에 전문 인력, 그러니까 단순 인력, 단순 노동 인력이 아닌 전문가의 영역을 갖고 있는 전문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전문 인력의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2023년도에 비해서 2배가 넘게, 2024년도에 2배가 넘게 전문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다문화 이주들은 단순 노동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사실상 전문가들도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이 그래프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지금 5년 안에 5년밖에 안 됐는데 5년 사이에 이 전문가들이 2배나 증가했다는 걸 볼 수 있고 그래서 전문 인력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다양한 직종에서 외국인 전문가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민은 단순 노동력이 아니라 전문 직종에서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그 일하고 있는 장소, 우리가 그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장소, 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어떤 전문 인력에 굉장히 많은 이주민들이 함께 협력하고 있을 수 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단순 기능 인력입니다. 단순 기능 인력은 2020년도에서 2024년도를 비교해 봤을 때, 크게 증가는 안 했지만 그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이나 농업 등에서도 일을 하고 있는 이 이주 배경의 노동자들도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농어촌과 중소기업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없이는 이 일터가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주 노동자는 한국 경제의 필수적 동료이고 일은 종과 연대의 공간이 되어야 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렇게 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있고 또 유학생들이 있고 또 이런 전문 인력도 있고 이러면서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정의 학생 수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학생 수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지금 2012년도에 그 학생 수가 2023년도에 거의 5배, 4배, 4배 정도 증가했음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초등학생의 학생 수는 꾸준히 굉장히 많은 수로 증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또 중학생, 고등학생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 수가 이렇게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앞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다문화 가정의 혼인율이 증가하고 감소하고 또 출생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에 반영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초중고 다문화 가정의 학생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학교부터 이미 다문화 사회가 이미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학교는 일의 공존의 연습장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그래프는 부모 국적별 다문화 학생 현황 그래프입니다.
베트남 부모가 가장 많고요.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이요. 그 다음에 다양한 국가의 그 출신의 부모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부모의 배경이 다양하다라고 하는 건 다문화 학생의 배경은 단일하지 않고 국적이나 문화가 다층적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정 학생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작은 글로벌 공동체로서 학교는 상호 문화 이해와 협력이 시작되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와 지역 사회에서 일은 단순한 경제 활동이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배우고 관계를 맺고 존하는 상호 문화 실천의 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슬라이드는 그 제가 신문 기사에서 가져온 것인데요. 첫 번째 기사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라 불렀던 이중인 이젠 우리다. 우리가 뭔가 그라고 하는 뭔가 우리와 나는 아닌, 나는 속하지 않은 타인, 그라고 지칭했던 이주민을 이제는 나를 포함한 우리라고 하는 제목 경향신문에 기사가 났는데요. 신문 기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노래 반주기 생산업체인 TJ 미디어에서 외국 노래들을 수록하기 시작한 거는 2002년부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래면 2019년도에요. 1월 기준으로 업소용 외국 수량은 중국이 3천여 곡, 필리핀이 1,400여 곡, 베트남 1,300여 곡, 태국 100여 곡, 러시아 700여 곡, 스페인 100여 곡. 이렇게 많은 노래들이 노래방 노래에 그 노래 책에 있다고 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 기사를 보고 아, 노래방에 우리나라 노래만 있는 게 아니구나. 외국인 노래가 이렇게 많다면 이게 2019년도니까 지금 2025년도는 훨씬 많겠죠? 이렇게 많은 이유는 내 거주 이주민 수가 많은 국가들과 비슷하다라고 합니다. 대부분 고용 허가제로 국내에 인력을 송출하는 나라들이기도 하고 고향을 그리워하며 노래방을 찾는 이들이 이어지자 시장이 먼저 움직였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의 영역이 생겼고 일의 분야가 생겼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들의 우리나라 노래만 실었던 노래방의 어떤 분야도 다양한 외국 노래를 찾아서 그것을 악보화하고 그것을 녹음화하고 그것을 영상화해서 이 노래방에 그 수록하는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2022년도 경북동인일보에는 이제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공장을 돌릴 수가 없다라는 기사가 있었고요. 중부일보 2023년도에는 젊은 사람들이 안 오니까 동네엔 죄다 어르신들 뿐이고 아무리 기술이 좋아졌자 한들 외국인 노동자 없으면 농사를 못한다. 2023년도에요. 최근 농사를 이제 아예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022년도에 경향신문, 저도 요것도 제가 좀 새로운 기사로 보았는데, 강원 철원군 금남면 단리 양지마을에서 전국 최초로 농업 이주 노동자를 위한 기숙사를 만든다고 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들을 위한 기숙사, 이주 노동자가 얼마나 많으면 이들이 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들의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이들의 생활의 삶의 유지를 위해서 기숙사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주민협의체에서 활동하는 박재서 씨는 공사뿐만 아니라 고기잡이 제조 곡장들도 다 멈추고 대한민국에 외국인이 없으면 스톱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이들을 위한, 그러니까 이들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나라에서 만들고자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18년도의 경향신문에는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학교생 1만 명을 넘었지만 대학 진학률 일반 학생보다 15% 낮아. 이 얘기는 일반 학생들보다, 그러니까 다문화 가정이 아닌 일반 비다문화 학생들보다 굉장히 학교 진학률이 낮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심리적으로도 위축되어 있고 관련 법이나 정책이 분산돼서 효율적 지원이 어렵다라고 합니다. 대학 진학률은 낮고 5명 중에 1명은 니트족이라고 합니다. 이거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래프인데 이걸 다시 한번 자세히 보고자 합니다. 아까 앞에서 그 다문화 학생 수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 그 학생 수의 비율이 우리나라 학생 수의 비율보다 훨씬 크게 큰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보시면 2012년도에 초등학생의 그 학생 수를 표시하는 이 초록색 막대수 2012년도면 이때 만약에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학생들이 6학년이 돼서 중학교 1학년이 되면 중학생이 됐을 시기가 2020년도의 시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초등학생의 이 막대 그래프만큼 중학생 수가 일치해야 될 것 같죠. 그런데 학생 수가 좀 줄어들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015년도에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수가 이 초록색 그래프 6기로 시작하는데 이 학생 수가 중학생이 된다면 2022년도쯤 되겠죠? 그렇다면 이 학생들이 거의 중학교에 들어가야 하는데 많이 줄어들었음을 볼 수가 있고 이것은 2020년도에 중학생 학생 수가 23년도면 고등학생 학생 수가 되어야 하는데 그만큼 증가하지 못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초등학생 학생 수는 엄청 많이 증가하고 있지만 그에 비해 중학교 학생 수와 고등학교의 학생 수는 많이 증가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학교 학생 수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의 그 수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고등학생의 학생 수는 굉장히 작음을 볼 수 있고 이 얘기는 결국 중학교의 학생 수가 그러니까 이 다문화 가정의 중학생의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학교 밖 청소년이 되든지 아니면 어머니의 본국으로 떠나든지 뭐 이런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한국의 그 고등학교에 진입하고 있지 못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학 진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이 아이들이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그 일터에서 일하는 전문 인력이든 단순 인력이든이 되어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그 무언가 그 적인 어떤 것에 있지 못하고 이렇게 우리가 관리할 수 없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곳으로 아이들이 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이 그래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은 단순한 취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출생 시대의 청년 인력풀의 상당 부분이 다문화 배경으로 이제 계속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적, 심리적 위축, 제도 분산으로 진로 지원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고 학교와 지역 사회로부터 괜찮은 일, 이들이 하고 싶은 일로 이어지지 못하면 취약계층 청년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건 실패하게 되고 이런 청년들은 사회적 고립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는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라 나의 진로, 나의 일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와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연대적 과제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저도 요것을 보면서 진짜 우리나라에서는 시급하겠구나. 우리나라에서 내가
좋은 성적을 받아서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곳에 취업을 하고 이렇게 나의 진로만 걱정을 하는 사이에 우리 사회는 고립되고 또 사회에 속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사회 전반적으로 구성에 굉장히 우리 사회 자체가 취약할 수 있겠구나, 취약해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은 우리가 이들과 같이 일해야 되는데, 나의 일, 나의 직장, 내가 나의 어떤 그 취업, 여기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여- 굉장히 근래에는 큰 사회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서로 다른 배경의 청년들이 동등한 기회를 갖고 상호 존중하고 사회와 연결할 수 있도록 다문화적이고 상호 문화적인 진로 지원 체계 강화가 정말 정말 시급하게 필요할 때가 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존의 일자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의 일자리라는 개념하고 사회적 함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최근 진로 연구에서는 기존의 일자리 혹은 다문화 일자리라고 표현합니다. 이 개념은 단순히 공동 창출을 넘어서 상호 문화적인 이해와 존중, 정한 기회 제공, 차별과 갈등을 예방하는 노동 환경 조성.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무슨 일을 할 거야.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어. 내가 그것을 통해서 어떠한 가치들을 이룰 거야. 이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는 환경도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야 된다라고 진로 연구에서는 계속 연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은 다문화 사회에서 서로 다른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동체적 실천의 장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오늘의 주제인 나의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나의 일, 전통 진로 이론. 지금까지, 최근까지의 전통의 진로 이론. 아마 여기 계시는 학생분들과, 교수님들과 박사님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 배웠던 진로 이론, 그 진로 이론들은 전통 진로 이론들인데 주로 홀랜드 이론, 슈퍼의 이론, 크롬볼츠의 이론, 사비카스의 이론들이었습니다. 아마 여기 막 계신 많은 분들은 학교 다닐 때 다양한 진로 검사들 해보셨을 거고 또 진로에 대한 한 번쯤은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로의 이론들은 대부분 이 이론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이 이론들의 공통점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찾도록 하고 그거에 적합한 일들을 발견하게 하고 그런 일들을 추천합니다. 특히 홀랜드의 이론 같은 경우엔 현재도 많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의 진로 검사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가장 기본 이론입니다. 이 홀랜드의 이론은 사람의 특성을 6가지로 나누고 직업의 특성을 6가지로 나누어서 사람의 특성에 맞는 직업을 연결해 주는 이론입니다. 결국은 내가 어느 가정에서 살고 있는지, 내가 어느 사회에 속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교육을 배웠는지와는 상관없이 내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특성을 중시하고 있는, 그 특성이 주로 다루어지고 있는 직업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폴란드의 이론입니다. 굉장히 개인적인 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슈퍼의 이론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진로 교육의 가장 기반이 되고 있는 이론이 슈퍼의 이론입니다. 슈퍼는 가장 강조했던 이론이 진로는 그 나이를 들어가면서 생애 주기별로 발달한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유년기, 초등기, 또 청소년기, 성인기에 따라서 진로가 발달되고 있고 그 단계마다 자기에게 주어진 과업을 실천해야 한다.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슈퍼의 이론입니다. 결국 슈퍼도 이야기하고 있는 건 내가 얼마나 나이를 먹느냐, 내가 얼마나 학습을 해왔느냐, 내가 얼마나 무엇에 관심이 생겼느냐라고 나의 관심을 갖는 이론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내가 한국에 사는지 미국에 사는지, 내가 90년대에 살고 있는지, 지금 2025년도에 살고 있는지, 내가 2030년에 살고 있는지는 그렇게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크롬볼츠 이론은 사회학습 이론으로 이 크롬볼츠 같은 경우는 사회를 그래도 좀 다루었습니다. 하지만 크롬볼츠도 결국 강조했던 건 그 사회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사회에서 어떤 학습을 하고 있는지, 개인적으로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지, 아니면 여러 가지 기관에서 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지, 그 배운 것이 진로와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어떤 걸 배웠는지를 진로와 연결시키는 것이 크롬볼츠의 이론입니다. 사비카스의 이론은 좀 진로 이론에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진로를 계속해서 구성해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은 나의 진로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전통 진로 이론에서는 개인의 성격, 발달, 진로 적응성, 어떤 학습 이런 걸 통해서 개인의 진로 선택과 발달에 초점을 갖고 있는 것이 전통 진로 이론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개인이 자신의 흥미나 가치나 적성이나 환경과 상호작용해서 내 일, 나 어떤 일 하면 좋을까? 내 일을 어떻게 찾아가는지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그림을 그려 놓았는데요. 여기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각각이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뭐 하고 싶고, 나의 관심을 갖는 사람들, 나의 일에 중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가 표현하고 싶어서 이 이미지를 가져왔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금 보아야 될 건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의 일. 이 그림 보시면 아까와는 다르게 서로 이렇게 붙어 있죠. 이제 우리의 일입니다. 나의 일. 나만의 일이 아니라, 나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을 이제 생각할 때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을 다루는 이론들이 최근 등장했습니다. 사회인지 진로 이론과 일의 심리학, 사회정의 진로 상담 이론이 최근 우리의 일을 관심을 갖게 되는 이론들입니다. 사회인지 진로 이론이 나타나게 된 배경, 이 진로 이론이 발생하게 된 배경은 처음에는 여성의 일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 이론이 발생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 사회인지 진로 이론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대부분 남성들이 일의 주요 역할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 그 사회의 주요 그 시민들이 일을 하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관심을 갖고 진로 이론들이 발전했는데 특히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서 일에 대한 장벽이 많고 여성의 같은 경우에는 가정과 연결이 되면서 자기들의 어떤 그 역량들을 잘 발휘하지 못하는 일들을 현실에서 보게 되면서 여성들의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이론이 사회인지 진로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인지 진로 이론이 여성의 일뿐만 아니라 그 사회에 속해 있는 그 다문화 가정, 또 이주 배경 가정의 그 사람들에까지도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게 사회인지 진로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인지 진로 이론은 전통적인 진로 발달 모형을 그 진로 발달 모형은 개인한테만 초점이 되어 있었는데 개인에게만 한정하지 않고 사회적인 지지 체계,
그리고 어떤 진로 장벽이 있는지, 뭐 여자니까 못하고 외국인이니까 못하고 내가 장애인이니까 못하고 이런 어떤 장벽들, 그리고 문화적 맥락 그런 것들을 고려하는 것이 진로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설명하는 게 사회인지 진로 이론입니다. 특히 진로 장벽과 지지 요소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로서 공동체적 실천의 필요성을 함의한다고 하였고요. 이 이론에서 더 발전한 이론이 미래 심리학 이론입니다. 사회인지 진로 이론은 구조적인 문제도 보았지만 사회인지 진로 이론에서 강조했던 건 진로 장벽이었습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자라서 못해, 내가 다문화인이라서 못해, 내가 그런 것 때문에 할 수 없어. 나는 왜 그런 것들의 장벽들이 있는가? 나의 장벽들에 되게 관심을 가졌던 이론이 사회인지 진로 이론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발전하고 있는 이론이 일의 심리학 이론인데 2000년대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정말 최근 이론이죠. 한 10몇 년밖에, 20여 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이론인데 이 일의 심리학에서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괜찮은 일과 사회적 억압.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직장을 못 잡는 것은 나의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내가 한국말을 잘 못해서 그런 거야. 어떤 차별이나 어떤 권리나 이런 걸로 관점을 확정하고 있는 것이 일의 심리학 이론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일을 권리로 보며, 그러니까 내가 일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외국 사람이니까 내가 못하고 장애인이니까 못하고 종교가 달라서 못하고 여자라서 못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권리이다. 그래서 그걸 권리로 보고 공동체나 정책, 사회 구조 자체의 연계를 강조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일의 심리학에서 강조하고 있는 계층은 진로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이나 이주 노동자들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론은 사회정의 진로 상담 이론인데 사회정의 진로 상담 이론이라고도 하고 사회정의 상담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진로 상담뿐만 아니라 일반 상담에서도 심리 상담에서도 많이 현재 다루어지고 있는 상담이고요. 일의 심리학에서도 이 사회정의를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사회정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회적 억압, 권력 불평등, 다양성하고 연계해가지고 개인의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가 바뀌어야 된다, 정책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실천을 제안하고 있는, 그래서 여기서는 사회정의 진로 상담 이론에서 좀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 진로를 선택하려고 하는 개인뿐만 아니라 이 개인을 만나는 상담자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게 사회정의 진로 상담 이론이고,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상담자 너도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상담자 너도 사회 구조를 변화하는데, 사회 정책을 변화하는데 너도 무언가를 해야 돼. 라고 사회 상담자도 연대적 실천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게 사회정의 진로 상담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론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일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나의 일을 다시 묻다라는 얘기로 개인에게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묻자 합니다. 자, 여러분, 일과 직업 차이를 아실까요? 일과 직업? 사실은 우리가 이걸 굉장히 혼용해서 쓰고 있고 함께 쓰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고용 형태가 있는지, 직책이 있는지, 수단이 있는지, 어떤 임무를 갖고 있는지, 어떤 직위가 있는지, 직무. 어떻게 보면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결국 직업은 돈을 벌기 위한 어떤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일은 뭐냐면, 일은 하다잖아요, 하다. 이 직업은 명사고 일은 동사예요, 지금. 일을 하다. 정체성도 자아 실현하고 여기서 관계를 맺고 삶의 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나의 의미를 찾고
가치를 찾고 이를 통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결국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이루는 삶의 중요한 일부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이나 불안정한 직업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직장을 잃었다, 내가 지금 취업을 못했다, 이런 것은 돈을 못 번다, 거기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존감과 삶의 의미까지 흔들 수 있습니다. 상담 심리학에서 우리가 그 진단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병적으로 어떠한 심리적 위험에 빠져 있는지를 진단하는 과목이 있는데 그 과목을 우리가 이상심리학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울증에 있는지 아니면 뭐 강박증에 있는지. 그런데 그 트라우마라고 하는 그 영역에서도 사업이 망했거나 직장에서 갑자기 그 방출? 실업, 일을 잃었거나 이런 경우도 그러한 비슷한 감정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일을 잃는다, 일이 없다, 내가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돈을 못 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굉장히 나에게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에 대한 자존감, 또 내가 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가치, 의미 이런 것들도 흔들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은 단순히 직업을 넘어서 나를 지탱하는 정체성과 삶의 질을 만드는 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일이 주는 가치는 크게 경제적 가치, 심리적 가치, 사회적 가치입니다. 경제적 가치는 그렇죠. 내가 일을 열심히 했는데 그만큼의 대가가 오지 않으면 우린 그 일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죠. 소득과 생계와 안정감을 주는 게 일이 내 생계 유지와 기본 생활을 하게 하는 경제적 가치가 있습니다. 일은 또 심리적 가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일을 하고 있다는 건 성취감과 자아 존중감, 내가 이걸 통해서 무언가 실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게 되고 있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일을 통해서 우리는 사회적 가치를 이룹니다. 사회적 가치라는 건 우리가 일을 하는 건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관계를 맺고 또 연대의식을 가지고 소속감과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는 것이 나에게 일이 주는 가치입니다. 그래서 일은 단순히 돈벌이가 아니라 나를 지탱하고 관계를 잇는 중요한 정체성의 일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아까 일의 심리학에서 강조하고 있는 괜찮은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의 심리학에서는 괜찮은 일을 강조하고 있는데 괜찮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SDGs, 이게 뭐냐면 그 지속 가능 발전 목표인데요. 2015년 UN 총회에서 전 세계 193개국이 채택한 국제사회 공동 발전 목표 체계이고, 목표로는 2030년까지인데 여기서 지속 가능 목표 8번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양질의 일자리와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UN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그래서 빈곤이나 교육, 환경, 평등, 일자리 등 17개 목표와 세부 목표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국제노동기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일정한 소득, 안전한 근무 환경, 사회보장, 차별 없는 기회, 이런 것이 괜찮은 일이다 라고 국제노동기구는 정의하고 있고, 이것은 현재 심리나 진로 연구로 굉장히 확장되고 많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연구되고 있냐면 일은 권리이고 인간다운 삶의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일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게 아니라 사회와 정책이 함께 책임져야 할 활동 과제입니다. 아까 나의 일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나의 일이 나를 심리적으로 안정시키고 내가 살아가게 하는 되게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 나의 일, 괜찮은 일이 내가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회 정책이 함께 책임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우리의 일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일을 생각하다 공동체와 사회적 책임에서는 다문화 사회에서의 우리의 일은 무엇인지, 또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는 노동 환경과 상호 문화적 실천에 대해서 또 사례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다문화 사회에서 우리의 일은 그럼 무엇인가? 나의 일, 나의 어떤 개인의 생계나 정체성이나 자아 실현을 통한 나의 일이 우리의 일로 연결되어야 하는데, 내가 우리로 연결될 때는 이를 통해서 개인과 공동체가 이어집니다. 결국 내가 우리가 되려면 이 일을 할 때에 연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건 존중과 연대와 상호 문화적 실천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함께 일하며 어떻게 서로를 그렇다면 배제하지 않고 연결할 수 있을까? 우린 그렇다면 어떻게 함께 일하고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서로의 차이,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는 활동 환경과 상호 문화적 실천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그 괜찮은 일은 일이 권리고 누구나 배제되지 않아야 하고, 일이라고 하는 건 권리고, 또 우리는 이 일을 연대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리라고 하는 건 생애 유지,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버는 것, 권리, 관계를 맺고 가치를 실현하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연대를 통해서 차이를 인정하고 다름을 인정하고 상호 이해하고 연대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은 나의 권리이자 우리의 연대이고,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며 함께 일할 때 괜찮은 일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연구, 현재 인문학술 연구교수로서 한국연구재단에 그 재원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연구입니다. 제가 이제 그 진로 취약계층이라고 개념을 하고, 진로 취약계층에 대한 그 지금까지의 기존 연구들을 어떤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진로 취약계층에 관련된 연구들의 80% 이상이 다문화 학생들에 관련된 연구였고, 어, 다른 취약계층들, 예를 들어 뭐 빈곤층이라든지 아니면 시설에 있는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연구들은 굉장히 소수의 연구였습니다. 결국은 진로 취약계층의 학생들의 연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문화 연구라고 말을 해도 거의 뭐 비슷할 맥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연구의 주제는 이 학생들은 이 괜찮은 일, 그 일의 심리학에서 말은 괜찮은 일을 어떤 일을 도대체 괜찮은 일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연구 참여자를 모집할 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그 주기별로 생애 주기별 학생들을 모집을 했었는데요. 초등학생 거의 모집이 되지 않았고, 중학생은 10명 모집하고자 했는데 한 5명 모집했고요. 고등학생 10명 모집하고자 했는데 현재 17명 모집했고, 계속 연락이 왔습니다. 참여하고 싶다고. 사실은 이게 진로 상담도 아니고 진로 연구에 참여하는 것인데, 아이들이 굉장히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자 했고, 결국은 아이들이 와서 하는 말이 진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다. 이게 연구일지라도.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본인의 진로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이 해야 하는 진로가 무엇인지를 궁금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연구 참여자 모집하는 중에 제가 좀 알 수 있었고, 지금 10명의 참여자만 우선 제가 이렇게 지금 보여드리는데요. 10명의 참여자 아이들 중에 4명은 특성화 고등학교 아이고 6명은 인문계 아이들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3학년, 2학년, 1학년은 훨씬 많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좀 급한 아이들부터 먼저 만났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외국인 가정 학생, 또 탈북 학생, 또 다문화 학생 가정의 아이들이 있었고,
이 지금 카페에서 만난 이 학생들은 외국인 가정 학생인데 처음에 자기들이 외국인 가정이기 때문에 무언가 신청하거나 무언가 할 때 잘 되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장소를 정할 때도 그냥 좀 아이들이 되게 굉장히 소심해가지고 카페에서 보자고 했는데 제가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대학에서 왔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다음에 저희가 이거 면접을 또 할 건데 다음에는 학교로 가고 싶다. 학교에서 인터뷰를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다음번에는 학교로 아이들을 볼 예정입니다. 애들이 대학을 되게 궁금해하고 있었고 대학이 어떤 곳인지 오고 싶어 하는 아이들을 좀 아이들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질문은 괜찮은 직업이 어떤 건지에 대한 질문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이제 그 모든 아이들을 인터뷰한 내용을 통된 문장들을 제가 이렇게 뽑아서 진술문을 작성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 지금 요게 9명의 아이들이 10명 중에 9명의 아이들이 진로는 내가 흥미를 느끼는 분야에서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거, 그런 진로, 그런 일을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8명의 아이들이 재미도 있어야 돼. 내가 하고 싶은 거, 재미도 있어야 되고, 근데 인정도 받았으면 좋겠어요. 돈도 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8명의 아이들이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했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6명의 아이들은 친구나 가족에게 진로 관련 도움을 받은 경험이 없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이 빨간색 6명이 1번하고 35번의 차이가 있었어요. 어떤 차이냐면 이 1번의 이 내용은 진로 도움을 구했으나 진로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기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경험을 거의 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 정보가 거의 없다 이런 이야기고요. 35번의 이야기는 아이들이 진로를 내 앞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정할 때 누군가의 어떤 영향보다는 내가 스스로 주체적으로 정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면 이 아이들은 친구나 가족에게 진로 도움이 부족하고 그렇다면 관계망이 좀 단절되어 있고 정보가 부족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은 괜찮은 일의 실현이 시작이 될 수 있고요. 시작 단계부터 제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나 지역사회 가정의 지원이 구조적으로 필요한 걸 알 수가 있는데 이들이 아까 제일 많이 9명이 이야기했던 그 괜찮은 일은 적성이나 흥미나 또 안정성 또 인정.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관심 있는 거, 또한 좀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거, 뭐 이런 것들, 인정받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이 괜찮은 일이라고 말했고, 그래서 괜찮은 일은 단순히 돈만 버는 그런 게 아니라 흥미나 재미, 인정, 오래 할 수 있는 조건이 함께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의 심리학에서 강조하는 심리사회적 권리로서의 일의 의미와 일치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데는 일의 심리학에서는 선행 조건이 이 사회적 억압이나 경제적 제약, 사회적 소외였고 이 상황에서 이런 요인을 가질 때, 그러니까 주체성을 갖거나 심리적 자원이 있거나 사회적 지지가 있거나 비판적 의식이 있으면 괜찮은 일을 선택하고 괜찮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진로를 스스로 결정하고 싶고 또 일부 청소년은 외부 지지 없이도 스스로 결정하려는 의지를 보였는데 이것은 개인의 보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주체성을 갖고는 있지만 조금 더 이들을 지지하는 어떤 사회적인 지지막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결합이 된다면 실효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로 취약계층 청소년들은 도움받지 못해도
생계나 관계, 가치 실현을 함께 이루는 괜찮은 일을 스스로 선택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괜찮은 일을 꿈꾸면서도 도움받을 관계망이 좀 부족하고 있고 현재는 스스로 결정하려는 주체성은 있지만 실현할 수 있는 구조적 지원이 부족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은 개인이 혼자만 잘한다고 해결되지 않고 공동체가 연대하고 차이를 존중하며 함께 만들어야 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은 먹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관계를 만들고 내가 나답게 살 수 있도록 돕는 종의 장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자원봉사한다는 아이도 있었어요. 이 아이가 탈북 학생 아이인데 굉장히 이런 일을 열심히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외국인 가정 아이가 사회복지 이런 거에 관심이 있다. 도와주는 일 하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단순히 돈벌이가 아니라 내가 누구와 연결되고 도움 주고 사회에 기여하는 방법을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은 먹고 사는 생계 유지뿐만 아니라 친구, 이웃과 연결되고 내가 옳다고 믿는 가치를 실천하는 방법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은 단순히 일을 통해 돈을 버는 걸 넘어서 사회적 약자를 돕고, 그러니까 본인들도 사회적 약자인데 다른 사회적 약자를 돕고 연결하려는 연대적 가치를 실천하는 마음을 이미 이 아이들은 갖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는 일의 심리학이 강조하는 일은 권리이고 연대와 공존의 장이라는 뜻과 맞닿아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사회적 진로 설계를 어떻게 하는지 시간이 많이 지나서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의 진로 발달과 다문화적 맥락의 상호작용을 보면 개인과 사회문화가 맥락에 맞도록 진로가 개인과 사회를 연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로는 개인의 적성과 흥미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사회문화적 맥락이 함께 작용하기 때문에 서로 연결된 우리의 일, 그러니까 진로가 이제 나의 일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라고 하는 걸 중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인정하기. 그러니까 우리가 다름을 인정해야 공존할 수 있고요. 또 장벽을 제거해야 되고요. 언어나 문화 장벽을 낮추고 차별을 막아야 되고 또 상호문화 실천 역량 교육. 이게 굉장히 필요하죠. 학교, 지역사회, 기업 모두 상호문화 실천 역량을 함께 키워야 하고 또 공존의 일자리, 포괄적인 진로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공존의 일자리를 함께 만들고 학교, 지역, 기업이 연결되어서 포괄적인 진로 지원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문화 사회에서 진로 교육은 다름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해 장벽을 없애고 함께 배우며 공존의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공동의 실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나의 일, 우리의 일을 연결을 하기를 실천적 제안으로 해보고자 합니다. 나의 일은 말씀드렸지만 적성, 흥미, 가치 실현이고 우리의 일은 공존이고 사회문화 실천이고 공동체에 기여되는 거라면 이 나의 일과 우리의 일이 관계 맺기나 사회적 연대를 통해서 연결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진로와 일은 이제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연대의 실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모든 강의의 마지막 정리 부분이겠습니다. 나의 진로와 일에서 사회적 연대를 확장하기입니다. 나의 일들은 여러 가지 어떤 실천 연대 내용들이 있겠지만 제가 몇 가지만 좀 얘기를 해보면 지역 연계 활동에 참여하거나 또 학교, 직장, 지역사회 내 상호문화 실천 역량을 좀 실현해 보거나 다문화 멘토, 자원봉사를 하거나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의 일이 될 수 있도록 이제 나의 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로 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실천 역량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문화 사회는 특별한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내 작은 실천이 나의 일을 넘어서 우리의 일을 만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깊이 있는 강연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잠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궁금하신 내용은 채팅창에 남겨주시거나 직접 음성으로 질문을 해주셔도 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자유롭게
발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네, 제가 먼저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강연을 들으면서 이제 뭐 직업이 생계를 위한 수단이라면 뭐 일은 나를 드러낼 수 있는 표현의 수단이자 내 삶을 구성하는 중요한 일부라고 했던 점을 새삼 이제 느끼게 되었는데요. 이런 점에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이제 그 실천 방안들까지 이제 명쾌하게 해답을 주신 것 같은데 이런 진로를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이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제 괜찮은 일, 뭐 그런 걸로 나아갈 그런 걸로 이제 찾아 나갈 때 이제 사회적이나 혹은 가족의 기대와 이제 개인이 그런 요구하는 그런 사이에서의 갈등이 있는 경우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특히 뭐 한국 학생들보다도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은 이런 과정에서 조금 더 이제 압박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내적, 외적 갈등들을 어떻게 이제 교육자 입장에서 조율을 시킬 수 있을 것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현장에서 많이 어려워하는 게 지금 많은 연구들이나 상담에서 보면 아이들이 이제 내적 갈등을 이제 경험하고 있는 것은 언어가 안 되고 또한 경제적인 지원이 부족하고 또한 정보들이 많이 부족하면서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미리 하거나 또한 도전을 어려워하거나 또한 본인의 역량이 부족하다고 해서 낮은 자존감으로 진로를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한 그 아이들이 학교 밖으로 나가고 그, 그, 그런 제도적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은 이 아이들에게 내적인 힘, 아까 연구에서도 보였지만 아이들은 이미 주체성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조금 더 발전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주체성이 선택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역량에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또 효능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개인적인 그 내적인 힘을 좀 키울 수 있는 어떤 지원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외적인 것은 이제 결국 학교나 제도 또 교육 이런 것들 또한 그 아이들을 만나는 선생님, 상담 선생님 이들을 통해서 이 아이들에게 외적으로 체계가 되어줄 수 있는 또한 제도적인 어떤 장치가 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그냥 뭔가 질문이라기보단 약간 저의 그런 좀 생각만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인하대학교 인문유아치료학과 강번영이고요. 오늘 일단은 나의 일이 또 연대가 되고 실천이 되는 그런 괜찮은 일이 이렇게 연결돼서 참 좋았던 것 같고요. 특히 그 괜찮은 일이 연대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다문화 청소년뿐만 아니라 그 한국에 있는 그 성인들에게도 참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걸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최근에도 저번에도 이제 수업 시간에 특히 들었던 부분이 아까도 잠깐 언급된 것 같기도 한데 현재 지금 성인분들 중에서 직장 내에서 어떤 괴롭힘, 그러니까 대표나 어떤 사장님한테 어떤 그 괴롭힘을 당해서 좀 힘들지만은 여기서 뭐 신고 방법이나 나가지 못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괜찮은 일을 통해서 좀 취업도 연결되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들이 이렇게 어떤 취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사후 관리까지 이렇게 연결할 수 있을지, 그런 사후 연결까지 이렇게 도움이 됐을 수 있을지 그런 게 또 궁금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반대로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제 나중에 뭐 외국 가서 직업을 가지고 거기서 일을 하고 싶은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들을 위한 이런 정보들도 이 안에서 함께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래서 관계성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괜찮은 일의 하나의 요소인 그 우리가 관계를 맺는 것. 그래서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어려움을 경험할 때 서로 지지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괜찮은 일을 향해서 가는 중요한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채팅창에 만족도 조사 설문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네, 오늘 이렇게 2025년 보세통 다문화 인문화 시민 강좌의 이제 4차 강연을 끝으로 1학기 프로그램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심 어린 강연을 들려주신 김진선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앞으로도 타자와 연대라는 화두를 마음에 새기며 각자의 자리에서 다문화 시민으로 함께 살아가는 길을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회를 맡은 오세경이었고요. 네, 모두 건강히 그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활기찬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만족도 조사 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